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의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도깨비를 골탕 먹인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밭 옆에 도깨비의 집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할 때마다 옆 동굴 속에 사는 도깨비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밤에 놀기 좋아해서 낮에 자야 했는데 할아버지 일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차, 영차.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계속 시끄럽게 소리내며 일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잠을 못 자니 괴롭다. 괴로워. 도깨비의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해가 지자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따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와 쉬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집안일한 당신이 힘들었지. 어서 앉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본 도깨비는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나를 못 자게 한 놈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두고 봐라. 혼내주고 말 테야. 다음 날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틀림없는 도깨비의 지시로구나. 그렇다면... 농부는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참 고맙기도 하지. 만약 거름을 갖다 놓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농사일을 모르는 도깨비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밭에서 돌을 싹 치웠습니다. 밭에 거름을 왕창 뿌렸습니다. 밤사이에 거름이 잔뜩 뿌려진 밭을 보고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무척 좋았습니다. 밭이 무척 기름졌었구나. 허리가 아파 걸음줄 생각도 못했는데. 도깨비야, 고맙다. 그러면서 도깨비가 들으라고
눈물을 지으며 두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를 어쩌나.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이 죽자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렁이까지 바글거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지렁이가 없어서 다행이구먼.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거름 위에 지렁이를 쫙 뿌렸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진 밭을 조금만 들춰도 지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벌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지렁이를 보고 기분이 좋았지만 도깨비 들으라고 또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까지 우글대니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군. 망쳤어. 그 말에 도깨비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속이 다 후련하네. 하지만 그의 가을 풍년이 든 걸 보고서야 도깨비는 자기가 속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동부가 나를 속였어. 도깨비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골탕 먹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쩔쩔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술궂은 도깨비는 밤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요술을 부렸습니다. 농부 내 집 마당에 밤송이 껍질이 산처럼 쌓이게 해라. 얍, 더 쌓여라. 얍.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가워서 만질 수도 없는 이 많은 밤송이를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 들으라고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올 겨울엔 땔감 걱정 없겠구나. 좋다, 좋아. 껍질 말고 알밤이 있었으면 고약할 뻔했네. 숨어서 얘기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날 밤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로 도수를 부렸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을 알밤으로 펴내라.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에 신나서 알밤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는 알밤이 쌓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광에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궁금할 때마다 알밤을 구워 먹으며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했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피리 부는 솜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무꾼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늘 피리를 불었습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산새들이 모여와 함께 지저귀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산을 오르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길 저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놀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올까봐 장에서 사온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매끌매끌해지자 화가 잔뜩 난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노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에 기어오를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서 기어오르지는 못하고 나무 밑을 빙빙 돌다 숲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안 보이자 나무에서 내려가라고 했지만 숲속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5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혼자서는 나무 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동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신히 살았다고 생각하던 나무꾼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보자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붙어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서고 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서며 그렇게 해서 무등을 타듯 층층으로 올라서서 호랑이는 거의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이왕 죽을 거 필이나 실컷 불고 죽자. 휘릴릴리 휘릴릴리 휘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즐겨 불던 신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운데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신나는 피리 소리가 들리자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는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는 호랑이 탑의 가장 아래를 받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춤을 추자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흥! 마침내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춤만 추었습니다. 어흥! 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춤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춤만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다정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뿐인 누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위해 험한 산을 오르는 동생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 손이 꼭 거북이 등짝 같구나. 누나는 동생의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꼭 누나를 살릴 약초를 구해올 테니 찬바람 쏘이지 말고 방에 누워 계세요. 그날도 동생은 약초를 찾아 숲을 헤매는데 갑자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로는 고칠 수 없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누나의 병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 달이라는 말에 동생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입니까?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사다리가 보일 것이다.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으로 가겠단 말이냐? 사람이 달에 올라가니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 오늘 보름달이 뜰 거예요. 지금 가야 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초롱을 들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동생은 아픈 누나만 생각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달은 너무나 멀게만 보였습니다. 이를 어쩌지?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가 없는데.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달빛을 받자 빛으로 된 사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서 달빛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하자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올라왔소?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단 말이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면
개수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받아 개수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품고 비로봉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달빛 사다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보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올라오다니. 천군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봉으로 동생이 잡고 있는 사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던 누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을 꼭 닮은 꽃이어서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부른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한 옛날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 욕심 많고 부자인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착하고 가난한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부모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동생 흥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형 집에서 쫓겨났지만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부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자신이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굶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형님께 가서 쌀 좀 얻어오시면 안 될까요? 착한 흥부는 형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흥부는 아내가 준 그릇을 들고 한 끼 먹을 쌀만이라도 얻을까 해서 놀부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놀부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흥부의 코를 간지렸습니다. 형수님, 저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발 그 하얀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아침상을 차리려고 주걱으로 밥을 푸던 놀부 부인이 흥부를 보고는 눈초리가 올라갔습니다. 놀부 부인은 들고 있던 밥 주걱으로 냅다 흥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 아침부터 우리 밥을 탐내. 에이, 이거나 먹어라. 그런데 자신의 뺨에 붙은 밥알을 떼먹으며 흥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왕이면 밥알을 많이 붙여서요. 놀부 부인은 기가 막혀서 흥부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흥부는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알면 모두 실망할 텐데 어쩌나. 빈 그릇을 들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집 앞마당에서 제비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제비 둥지에서 떨어진 제비 새끼의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불쌍한 제비야, 얼마나 아팠느냐? 그때 흥분의 모든 식구가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반가워하던 가족은 흥부 손에 들린 다친 제비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 힘을 합쳐 제비를 치료하고 새끼 제비를 둥지에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만 생활하는 제비는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 가족과의 이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비 가족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제비도 흥분의 가족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흥분의 집 지붕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는 다른 새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얘들아,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짰구나. 가을이 되면 이 박을 따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자꾸나. 아이들과 흥부는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어느덧 흥분의 지붕에는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영차, 영차. 흥분의 가족은 커다란 박을 따서 열심히 갈랐습니다. 펑! 놀랍게도 첫째 박에서는 쌀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쌀 좀 봐요. 아이들에게 쌀밥을 해줄 수 있겠소. 아니, 이 정도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흥부와 흥부 부인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박을 쪼갰습니다. 둘째 박에서는 온갖 보물과 돈이 나왔습니다. 흥부와 가족들은 놀라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요. 우린 이제 부자다. 흥분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고 말고 흥부와 흥부 아내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셋째 박을 갈랐습니다. 셋째 박에서는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순식간에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욕심 많은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배가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잘 좀 찾아봐요. 놀부와 놀부 부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제비집에 있는 제비새끼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새끼 제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리를 똑 부러뜨렸습니다. 아이고 제비야, 어쩌다가 다리가 이렇게 똑 부러졌느냐? 놀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제비를 치료한 뒤 제비 둥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비야, 어서 날아가서 금은보화가 가득 든 박씨를 내게도 물어다 주어라.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하나 물어다 주었습니다. 놀부 부부도 흥분해처럼 박씨를 심고 키웠습니다. 놀부네 집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박이 얼마나 큰지 지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놀부 부부는 박이 익자 싱글벙글 웃으며 톱을 들고 박을 탔습니다. 박이 하도 커서 톱으로 쓱쓱 잘라야 했습니다. 지화자 좋다.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박아 어서 벌어져라. 놀부와 놀부 부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박을 썰었습니다. 펑! 첫 번째 박이 쩍 벌어지자 도둑놈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놀부 부인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린 박이 2개나 더 있지 않소? 놀부와 놀부 부인은 눈물을 닦고 또 박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금은보화가 나와라.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도 흥부처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2번째 박을 열심히 갈랐습니다. 펑!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박에는 똥물이 한가득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통곡했습니다. 놀부와 놀부 부인은 똥물을 뒤집어 쓰고 3번째 박으로 기어갔습니다. 이 박에는 금은보화가 들어있을 거라고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박이 묵직한 거 보니 이 박에는 금은보화가 있을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도둑놈도 나오고 똥물도 나왔는데 또 나쁜 게 나올 리 없어요. 3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춤을 추면서 놀부와 놀부 부인을 신나게 패주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놀부 죽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네요. 아이고 우리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놀부와 놀부 부인은 거지가 되어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흥부는 저를 미워하고 돌봐주지 않았던 형이건만 그들이 거지가 되자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자린고비 영감.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인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은 어찌나 구두쇠인지 집신 닳는 것이 아까워 집신을 허리에 차고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반찬으로 간장만 먹었는데 아버지가 굴비를 사왔으니 놀랄 만도 하지요. 밥 먹을 시간이 되자 밥상 위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를
밥상 위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모두 잘 들어라. 밥 한 번 먹고 굴비를 한 번 보거라. 그러면 굴비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식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밥 한 술 먹고 굴비를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던 자린고비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국에서 고기 맛이 나는구나. 설마 고기를 넣은 것은 아니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아니었고 오늘 새벽에 생선 장수가 지나가지 뭐예요. 제가 생선을 이것저것 고르는 척하면서 실컷 만진 뒤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에서 고기 맛이 나네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린고비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예? 무엇이 아까우세요? 내가 그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두고두고 고깃국을 먹었을 것 아니냐? 아깝다 아까워. 식구들은 자린고비의 인색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린고비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놓았습니다. 둘째야. 둘째 아들은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밥 한 번 먹고 굴비를 딱 한 번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굴비를 쳐다보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나이 땐 우리 집 간장독에 앉았던 파리를 쫓아 심리를 달렸어. 그래서 기어이 파리놈의 뒷다리에 붙은 우리 집 간장을 쪽쪽 빨아먹고 왔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쯧쯧. 자린고비는 식구들이 너무 해프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굴비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청주에 다녀오겠소. 둘째 녀석이 철이 하도 안 들어서 장가라도 보내야겠소. 청주에 아는 분이라도 있나요? 자린고비는 부채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청주 사는 유명한 구두쇠에게 딸이 있다고 들었소. 사돈 될 사람을 좀 알아보고 혼담을 넣어보겠소. 자린고비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청주에 사는 유명한 구두쇠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청주에 사는 구두쇠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집과 사돈을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평양의 유명한 구두쇠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해픈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기우는 건 하루아침이지. 청주 구두쇠 집에 다다른 자린고비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자린고비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허허, 날이 참 덥네요. 자린고비는 들고 간 부채살을 딱 2개만 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난 부채가 다를까봐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아유, 시원하다. 그 모습을 본 청주 구두쇠가 부채를 활짝 폈습니다. 자린고비는 청주 구두쇠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부채질하면 어찌 구두쇠를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닌가? 내 오늘 헛걸음했구나. 그런데 청주 구두쇠가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닌가요? 난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이러면 부채가 전혀 안 닳거든. 아, 시원하다. 자린고비는 바로 청주 구두쇠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청주 구두쇠의 딸이라면 자신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술술 풀려 자린고비의 둘째 아들은 청주 구두쇠 딸과 혼인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며느리가 처음 아침 밥상을 차리는 날입니다. 자린고비는 둘째 며느리가 어떤 밥상을 차릴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밥상을 보고 자린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장을 종지에 가득 담아온 것이 아닙니까? 자린고비네는 늘 간장을 종지 바닥이 비칠 만큼 조금만 담아 먹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상차림이 못마땅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린고비의 아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간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아왔니? 둘째 며느리는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식구가 많고 간장이 적으면 꼭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간장을 많이 뜨게 됩니다. 또 종지가 금세 비면 입이 더 싱겁게 느껴져 간장이 없는데도 종지 바닥을 긁게 됩니다. 그러면 종지도 닳고 숟가락도 닳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많이 떠놓으면 보기만 해도 입이 짜서 조금 뜨게 됩니다. 종지 바닥을 긁을 일도 없고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둘째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자린고비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도 자린고비 가족은 무엇이든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못된 형이 살았습니다. 못된 형이 어느 날 착한 동생을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내 집에 얹혀 살 셈이냐? 이제 너도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너는 재산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족들이 있으니 필요한 돈이 많다. 너는 젊으니 부지런히 일하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넌 혼자 살면 외로울 테니 아버지도 모시고 나가거라.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야 나가라시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병드신 아버님은 이 추운 날씨에 저와 함께 나가면 고생이 심해 병환을 이겨내기 힘드실 겁니다. 제발 봄이 올 때까지만 아버지를 집에 계시게 해주세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못된 형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돈은 다 차지해 마을에서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와 비가 새는 추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동생은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 동생을 칭찬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내쫓은 못된 형을 욕했습니다. 형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집으로 불러 혼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느냐? 너 같은 동생을 둔 것이 부끄럽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 눈에 안 띄게 이웃 마을로 가거라. 너와 한 동네 사는 게 창피하다. 형님,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면 아버지를 모시기 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 동네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볼기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오늘 밤에 떠나거라.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아버지를 업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업고 밤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여기 개암이 떨어져 있구나. 아버지의 말에 땅을 보니 잘 익은 개암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모두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어금니로 오도독 깠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오냐, 오냐. 아버지는 개암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째야, 너도 먹거라.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먹겠습니다. 동생은 남은 개암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아버지를 업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다리가 점점 아파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산속에 갇힌 동생은 걱정이 됐습니다. 날도 추운데 산속에서 자야 하나? 그때 동생은 멀리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집이 있구나. 아버지, 저기 집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신세 지면 되겠습니다. 좋다, 좋아. 어서 가보자. 동생은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었습니다. 문은 부서지고 벽은 온통 허물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하고 몸을 뉘었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떼를 지어 다니는 도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업고 얼른 들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숨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으로 들어온 것은 도둑들이 아니라 한 무리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술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손에 든 방망이를 땅에 내려치기 무섭게 술 한 동이가 생겼습니다. 안주 나와라 뚝딱. 또 금세 안주가 한 상 차려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동생은 맛있는 음식을 보자 시장기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개암을 먹자. 동생은 그제야 주머니에 넣어둔 개암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꺼내 힘껏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에 도깨비들은 멈칫했습니다. 한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우와,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개암 깨무는 소리를 집이 무너지는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도깨비들이 다 갔습니다. 둘째야, 넌 어서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라. 동생은 아버지의 말대로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집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동생이 외치자 눈앞에 주먹만한 황금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 뒤 못된 형은 자신이 내쫓은 동생이 이웃 마을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자기 몰래 동생에게 재산을 준 게 아닌가 싶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와서 따지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형은 도깨비 방망이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암을 한 움큼 쥐고 동생이 말한 집에 들보 위에서 도깨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 동생 말대로 도깨비들이 왁자지껄 몰려왔습니다. 형은 있는 힘껏 개암을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도깨비들이 빨리 도망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개암을 마구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하지만 도깨비들은 도망가지 않고 들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라, 내 놈이로구나. 지난번에 우리를 놀라게 한 놈이. 도깨비들은 형을 들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흠씬 패주었습니다. 최고의 공로자. 이상한 병에 걸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마셔야만 낫는 병이었답니다. 문제는 암사자의 젖을 짜려고 했다가는 암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방법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임금님이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이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모두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심 쓰듯 매일매일 한 마리씩을 어미 사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암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찾아준 것에 감사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점점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사자의 젖을 조금이지만 짜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궁전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피곤했던 그는 나무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젊은이가 깊이 잠이 들자 신체의 각 부분이 조용히 제 자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어. 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볼 수가 없어. 그곳까지 갈 수도 없다고. 심장이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대담하게 사자 옆에까지 갈 수가 없었지.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주장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혀를 비난했습니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 그러게, 힘도 없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혀는 그만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겠어. 마침내 젊은이가 가지고 온 암사자의 젖을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짐승의 젖이냐? 그때였습니다. 개의 젖입니다. 젊은이의 입에서 느닷없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뭐라고?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벌을 주겠다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서둘러서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임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입니다. 빨리 드시고 병을 고치십시오. 도깨비를 골탕 먹인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아주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부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날처럼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괭이로 돌을 골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 옆에 도깨비의 집이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을 할 때마다 옆 동굴 속에 사는 도깨비가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이 도깨비는 밤에 놀기 좋아해서 낮에 자야 했는데 할아버지 일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영차, 영차. 그것도 모르고 할아버지는 계속 시끄럽게 소리내며 일했습니다. 에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잠을 못 자니 괴롭다. 괴로워. 도깨비의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괭이질을 했습니다. 해가 지자 도깨비는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뒤를 슬그머니 따라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가 따라오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죠. 어서 들어와 쉬세요. 아니요, 하루 종일 집안일한 당신이 힘들었지. 어서 앉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위하는 모습을 본 도깨비는 더욱 심술이 났습니다. 나를 못 자게 한 놈이 저렇게 행복하다니. 두고 봐라. 혼내주고 말 테야. 다음 날 밭에 나간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밭에 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야. 틀림없는 도깨비의 짓이로구나. 그렇다면... 농부는 도깨비가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돌을 많이 갖다 놓았으니 참 고맙기도 하지. 만약 거름을 갖다 놓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농사일을 모르는 도깨비는 자기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돌아가자마자 밭에서 돌을 싹 치웠습니다. 밭에 거름을 왕창 뿌렸습니다. 밤사이에 거름이 잔뜩 뿌려진 밭을 보고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속으로는 무척 좋았습니다. 밭이 무척 기름졌었구나. 허리가 아파 거름 줄 생각도 못했는데. 도깨비야, 고맙다. 그러면서 도깨비가 들으라고 눈물을 지으며 두덜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를 어쩌나.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풀이 죽자 신이 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렁이까지 바글거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지렁이가 없어서 다행이구먼. 도깨비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거름 위에 지렁이를 쫙 뿌렸습니다. 다음 날 밭에 나온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진 밭을 조금만 들춰도 지렁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는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벌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지렁이를 보고 기분이 좋았지만 도깨비 들으라고 또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렁이까지 우글대니 올해 농사는 다 망쳤군. 망쳤어. 그 말에 도깨비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고 고소하다. 속이 다 후련하네. 하지만 그의 가을 풍년이 든 걸 보고서야 도깨비는 자기가 속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동부가 나를 속였어. 도깨비는 더 화가 났습니다. 이제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골탕 먹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밤송이 가시에 찔려 쩔쩔 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술궂은 도깨비는 밤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요술을 부렸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 밤송이 껍질이 산처럼 쌓이게 해라. 얍, 더 쌓여라. 얍.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에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밤송이 껍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가워서 만질 수도 없는 이 많은 밤송이를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도깨비 들으라고 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올 겨울엔 땔감 걱정 없겠구나. 좋다, 좋아. 껍질 말고 알밤이 있었으면 고약할 뻔했네. 숨어서 얘기를 들은 도깨비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날 밤 도깨비는 도깨비 방망이로 도수를 부렸습니다. 밤송이 껍질들을 알밤으로 펴내라. 도깨비는 할아버지를 괴롭힐 생각에 신나서 알밤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농부네 집 마당에는 알밤이 쌓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척 기뻤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알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광에도 잔뜩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궁금할 때마다 알밤을 구워 먹으며 아랫목에서 도깨비 이야기를 했답니다. 춤추는 호랑이. 옛날 어느 마을에 피리를 잘 부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의 피리 부는 솜씨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나무꾼만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피리 소리가 나면 동네 아이들까지 몰려와서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늘 피리를 불었습니다. 나무꾼이 피리를 불면 산새들이 모여와 함께 지저귀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팔러 장에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산을 오르는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길 저편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놀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옆에 있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가까스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올까봐 장에서 사온 참기름을 나무에 부었습니다. 나무가 매끌매끌해지자 화가 잔뜩 난 호랑이가 갑자기 어흥 소리를 지르며 나무꾼을 노려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에 기어오를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미끄러워서 기어오르지는 못하고 나무 밑을 빙빙 돌다 숲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가 안 보이자 나무에서 내려가라고 했지만 숲속에서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5마리의 호랑이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혼자서는 나무 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동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간신히 살았다고 생각하던 나무꾼은 여러 마리의 호랑이를 보자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붙어서자 그 위에 다른 한 마리가 올라서고 또 그 위에 한 마리가 올라서며 그렇게 해서 무등을 타듯 층층으로 올라서서 호랑이는 거의 나무꾼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피해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아, 이제 죽겠구나. 이왕 죽을 거 필이나 실컷 불고 죽자. 휘릴릴리 휘릴릴리 휘릴리. 나무꾼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즐겨 불던 신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운데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신나는 피리 소리가 들리자 춤추는 걸 좋아하는 호랑이는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춤추는 호랑이는 호랑이 탑의 가장 아래를 받치고 있던 호랑이였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호랑이가 춤을 추자 위에 올라섰던 호랑이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어흥! 마침내 맨 위에 있던 호랑이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계속 춤만 추었습니다. 어흥! 또 한 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호랑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무꾼은 여전히 피리를 불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춤에 취해서 세상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나무에서 내려와 마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춤을 좋아하는 호랑이는 나무꾼이 도망가는 줄도 모르고 춤만 추었답니다. 나무꾼은 피리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다정한 오누이. 아주 먼 옛날 금강산 골짜기에 사이좋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하나뿐인 누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누나의 병을 낫게 할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맸습니다.
누나는 자신을 위해 험한 산을 오르는 동생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내 손이 꼭 거북이 등짝 같구나. 누나는 동생의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오늘은 꼭 누나를 살릴 약초를 구해올 테니 찬바람 쏘이지 말고 방에 누워 계세요. 그날도 동생은 약초를 찾아 숲을 헤매는데 갑자기 흰 수염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내 누나의 병은 인간 세상의 약초로는 고칠 수 없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누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누나의 병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나을 수 있다. 달이라는 말에 동생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달에 간단 말입니까? 비로봉에 가면 선녀의 사다리가 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사다리가 보일 것이다. 동생은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비로봉으로 가겠단 말이냐? 사람이 달에 올라가니 너무 위험해. 가지 마라. 오늘 보름달이 뜰 거예요. 지금 가야 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초롱을 들고 동생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동생은 아픈 누나만 생각하며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동생은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다리는 보이지 않고 달은 너무나 멀게만 보였습니다. 이를 어쩌지? 사다리가 없으면 달에 갈 수가 없는데. 달이 휘영청 밝았습니다. 달빛을 받자 빛으로 된 사다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용기를 내서 달빛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달에 도착하자 동생은 개수나무를 지키는 옥토끼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인데 어찌 올라왔소? 잘못하면 큰 벌을 받는단 말이오. 옥토끼님, 제 누나를 살리려면 개수나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옥토끼는 동생의 마음에 감동받아 개수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수나무 열매를 품고 비로봉으로 다시 내려가려고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달빛 사다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하늘을 지키는 천군이 보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인간이 감히 하늘에 올라오다니. 천군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봉으로 동생이 잡고 있는 사다리를 내리쳤습니다.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늘을 보던 누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나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누나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나가 초롱을 든 모습을 꼭 닮은 꽃이어서 그 꽃을 금강초롱이라고 부른답니다.
흥부와 놀부. 옛날 한 옛날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 욕심 많고 부자인 형의 이름은 놀부였고 착하고 가난한 동생의 이름은 흥부였습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가 돌아가시자 부모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 부부를 내쫓았습니다. 동생 흥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형 집에서 쫓겨났지만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부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가 고파요. 밥 주세요. 자신이 굶는 것은 괜찮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굶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여보, 쌀독에 쌀이 똑 떨어졌어요. 형님께 가서 쌀 좀 얻어오시면 안 될까요? 착한 흥부는 형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흥부는 아내가 준 그릇을 들고 한 끼 먹을 쌀만이라도 얻을까 해서 놀부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놀부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흥부의 코를 간지렸습니다. 형수님, 저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발 그 하얀 밥 한 그릇만 주세요. 아침상을 차리려고 주걱으로 밥을 푸던 놀부 부인이 흥부를 보고는 눈초리가 올라갔습니다. 놀부 부인은 들고 있던 밥 주걱으로 냅다 흥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디 아침부터 우리 밥을 탐내. 에이, 이거나 먹어라. 그런데 자신의 뺨에 붙은 밥알을 떼먹으며 흥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형수님, 고맙습니다. 이쪽 뺨도 한 대 더 때려주세요. 이왕이면 밥알을 많이 붙여서요. 놀부 부인은 기가 막혀서 흥부를 당장 쫓아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흥부는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을 알면 모두 실망할 텐데 어쩌나. 빈 그릇을 들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흥부는 집 앞마당에서 제비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제비 둥지에서 떨어진 제비 새끼의 다리 한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불쌍한 제비야, 얼마나 아팠느냐? 그때 흥분의 모든 식구가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달려나왔습니다. 먹을 게 있는 줄 알고 반가워하던 가족은 흥부 손에 들린 다친 제비를 보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 힘을 합쳐 제비를 치료하고 새끼 제비를 둥지에 다시 올려주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지방에서만 생활하는 제비는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흥분의 가족은 제비 가족과의 이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제비 가족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제비도 흥분의 가족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흥분의 집 지붕 위를 빙글빙글 돌다가는 다른 새들을 따라 떠났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가왔습니다. 제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왔습니다. 얘들아,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심짰구나. 가을이 되면 이 박을 따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자꾸나. 아이들과 흥부는 제비가 물고 온 박씨를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어느덧 흥분의 지붕에는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영차, 영차. 흥분의 가족은 커다란 박을 따서 열심히 갈랐습니다. 펑! 놀랍게도 첫째 박에서는 쌀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보, 이 쌀 좀 봐요. 아이들에게 쌀밥을 해줄 수 있겠소. 아니, 이 정도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흥부와 흥부 부인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둘째 박을 쪼갰습니다. 둘째 박에서는 온갖 보물과 돈이 나왔습니다. 흥부와 가족들은 놀라서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 봐요. 우린 이제 부자다. 흥분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고 말고. 흥부와 흥부 아내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셋째 박을 갈랐습니다. 셋째 박에서는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하겠습니다. 흥분의 식구들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순식간에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욕심 많은 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놀부는 동생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배가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잘 좀 찾아봐요. 놀부와 놀부 부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제비집에 있는 제비새끼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새끼 제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리를 똑 부러뜨렸습니다. 아이고 제비야, 어쩌다가 다리가 이렇게 똑 부러졌느냐? 놀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제비를 치료한 뒤 제비 둥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비야, 어서 날아가서 금은보화가 가득 든 박씨를 내게도 물어다 주어라.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안아 물어다 주었습니다. 놀부 부부도 흥분해처럼 박씨를 심고 키웠습니다. 놀부네 집에도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박이 얼마나 큰지 지붕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놀부 부부는 박이 익자 싱글벙글 웃으며 톱을 들고 박을 탔습니다. 박이 하도 커서 톱으로 쓱쓱 잘라야 했습니다. 지화자 좋다. 금은보화를 가득 담은 박아 어서 벌어져라. 놀부와 놀부 부인은 콧노래를 부르며 박을 썰었습니다. 펑!
첫 번째 박이 쩍 벌어지자 도둑놈들이 쏟아져 나와 놀부의 재산을 다 훔쳐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오? 놀부 부인은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린 박이 2개나 더 있지 않소? 놀부와 놀부 부인은 눈물을 닦고 또 박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금은보화가 나와라.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도 흥부처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2번째 박을 열심히 갈랐습니다. 펑!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박에는 똥물이 한가득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통곡했습니다. 놀부와 놀부 부인은 똥물을 뒤집어 쓰고 3번째 박으로 기어갔습니다. 이 박에는 금은보화가 들어있을 거라고 두 사람은 믿었습니다. 박이 묵직한 거 보니 이 박에는 금은보화가 있을 게 틀림없어요. 맞아요. 도둑놈도 나오고 똥물도 나왔는데 또 나쁜 게 나올 리 없어요. 3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춤을 추면서 놀부와 놀부 부인을 신나게 패주고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놀부 죽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네요. 아이고 우리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놀부와 놀부 부인은 거지가 되어 이 동네 저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흥부는 저를 미워하고 돌봐주지 않았던 형이건만 그들이 거지가 되자 자기 집으로 불러 함께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자린고비 영감. 옛날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인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은 어찌나 구두쇠인지 집신 닳는 것이 아까워 집신을 허리에 차고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식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반찬으로 간장만 먹었는데 아버지가 굴비를 사왔으니 놀랄 만도 하지요. 밥 먹을 시간이 되자 밥상 위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린고비 영감이 굴비를 밥상 위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모두 잘 들어라. 밥 한 번 먹고 굴비를 한 번 보거라. 그러면 굴비를 먹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식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밥 한 술 먹고 굴비를 한번 쳐다보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던 자린고비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오늘 국에서 고기 맛이 나는구나. 설마 고기를 넣은 것은 아니겠지? 그 말에 며느리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아니었고 오늘 새벽에 생선 장수가 지나가지 뭐예요. 제가 생선을 이것저것 고르는 척하면서 실컷 만진 뒤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국에서 고기 맛이 나네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칭찬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린고비는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깝다 아까워. 예? 무엇이 아까우세요? 내가 그 손을 우물에다 씻었으면 두고두고 고깃국을 먹었을 것 아니냐? 아깝다 아까워. 식구들은 자린고비의 인색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자린고비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밥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놓았습니다. 둘째야. 둘째 아들은 도둑질하다 걸린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밥 한 번 먹고 굴비를 딱 한 번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굴비를 쳐다보느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나이 땐 우리 집 간장독에 앉았던 파리를 쫓아 심리를 달렸어. 그래서 기어이 파리놈의 뒷다리에 붙은 우리 집 간장을 쪽쪽 빨아먹고 왔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녀석이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쯧쯧. 자린고비는 식구들이 너무 해프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굴비를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청주에 다녀오겠소. 둘째 녀석이 철이 하도 안 들어서 장가라도 보내야겠소. 청주에 아는 분이라도 있나요? 자린고비는 부채를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청주 사는 유명한 구두쇠에게 딸이 있다고 들었소. 사돈 될 사람을 좀 알아보고 혼담을 넣어보겠소. 자린고비는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청주에 사는 유명한 구두쇠를 찾아갔습니다. 만약 청주에 사는 구두쇠가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 집과 사돈을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평양의 유명한 구두쇠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해픈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기우는 건 하루아침이지. 청주 구두쇠 집에 다다른 자린고비는 서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자린고비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허허, 날이 참 덥네요. 자린고비는 들고 간 부채살을 딱 2개만 펴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난 부채가 다를까봐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아유, 시원하다. 그 모습을 본 청주 구두쇠가 부채를 활짝 폈습니다. 자린고비는 청주 구두쇠에게 실망했습니다. 부채를 활짝 펴서 부채질하면 어찌 구두쇠를 할 수 있겠는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닌가? 내 오늘 헛걸음했구나. 그런데 청주 구두쇠가 부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아닌가요? 난 이렇게 부채질을 한다오. 이러면 부채가 전혀 안 닳거든. 아, 시원하다. 자린고비는 바로 청주 구두쇠에게 사돈을 맺자고 했습니다. 청주 구두쇠의 딸이라면 자신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술술 풀려 자린고비의 둘째 아들은 청주 구두쇠 딸과 혼인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며느리가 처음 아침 밥상을 차리는 날입니다. 자린고비는
둘째 며느리가 어떤 밥상을 차릴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밥상을 보고 자린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장을 종지에 가득 담아온 것이 아닙니까? 자린고비네는 늘 간장을 종지 바닥이 비칠 만큼 조금만 담아 먹었습니다. 자린고비는 상차림이 못마땅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린고비의 아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간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아왔니? 둘째 며느리는 다소곳이 대답했습니다. 식구가 많고 간장이 적으면 꼭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간장을 많이 뜨게 됩니다. 또 종지가 금세 비면 입이 더 싱겁게 느껴져 간장이 없는데도 종지 바닥을 긁게 됩니다. 그러면 종지도 닳고 숟가락도 닳습니다. 이렇게 간장을 많이 떠놓으면 보기만 해도 입이 짜서 조금 뜨게 됩니다. 종지 바닥을 긁을 일도 없고요. 맞다. 내 말이 맞다. 둘째 며느리의 대답을 들은 자린고비는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도 자린고비 가족은 무엇이든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못된 형이 살았습니다. 못된 형이 어느 날 착한 동생을 불렀습니다. 언제까지 내 집에 얹혀 살 셈이냐? 이제 너도 부지런히 일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너는 재산이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가족들이 있으니 필요한 돈이 많다. 너는 젊으니 부지런히 일하면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넌 혼자 살면 외로울 테니 아버지도 모시고 나가거라. 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야 나가라시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병드신 아버님은 이 추운 날씨에 저와 함께 나가면 고생이 심해 병환을 이겨내기 힘드실 겁니다. 제발 봄이 올 때까지만 아버지를 집에 계시게 해주세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못된 형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돈은 다 차지해 마을에서도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버지와 비가 새는 추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동생은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자 동생을 칭찬하고 아버지와 동생을 내쫓은 못된 형을 욕했습니다. 형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집으로 불러 혼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모시지 못했으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느냐? 너 같은 동생을 둔 것이 부끄럽다. 아버지를 모시고 내 눈에 안 띄게 이웃 마을로 가거라. 너와 한 동네 사는 게 창피하다. 형님, 마을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면
아버지를 모시기 더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아버지를 더 잘 모시겠습니다. 이 동네에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볼기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오늘 밤에 떠나거라. 동생은 어쩔 수 없이 동네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생은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아버지를 업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업고 밤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여기 개암이 떨어져 있구나. 아버지의 말에 땅을 보니 잘 익은 개암이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모두 주었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어금니로 오도독 깠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오냐, 오냐. 아버지는 개암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둘째야, 너도 먹거라. 아니에요. 저는 이따가 먹겠습니다. 동생은 남은 개암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아버지를 업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하고 다리가 점점 아파왔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산속에 갇힌 동생은 걱정이 됐습니다. 날도 추운데 산속에서 자야 하나? 그때 동생은 멀리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다행이다. 집이 있구나. 아버지, 저기 집이 있습니다.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신세지면 되겠습니다. 좋다, 좋아. 어서 가보자. 동생은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다 무너져가는 오막살이었습니다. 문은 부서지고 벽은 온통 허물어져서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그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하고 몸을 뉘었습니다. 동생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떼를 지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떼를 지어 다니는 도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업고 얼른 들보 위로 올라갔습니다. 동생과 아버지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숨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으로 들어온 것은 도둑들이 아니라 한 무리의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술 나와라 뚝딱. 도깨비가 손에 든 방망이를 땅에 내려치기 무섭게 술 한 동이가 생겼습니다. 안주 나와라 뚝딱. 또 금세 안주가 한 상 차려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동생은 맛있는 음식을 보자 시장기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째야, 개암을 먹자. 동생은 그제야 주머니에 넣어둔 개암이 생각났습니다. 동생은 개암을 꺼내 힘껏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에 도깨비들은 멈칫했습니다. 한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우와,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개암 깨무는 소리를 집이 무너지는 소리로 착각한 것입니다. 동생은 아버지와 들보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도깨비들이 다 갔습니다. 둘째야, 넌 어서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라. 동생은 아버지의 말대로 도깨비가 두고 간 방망이를 집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동생이 외치자 눈앞에 주먹만한 황금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 뒤 못된 형은 자신이 내쫓은 동생이 이웃 마을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자기 몰래 동생에게 재산을 준 게 아닌가 싶어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와서 따지자 동생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형은 도깨비 방망이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암을 한 움큼 쥐고 동생이 말한 집에 들보 위에서 도깨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정말 동생 말대로 도깨비들이 왁자지껄 몰려왔습니다. 형은 있는 힘껏 개암을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그 소리가 나자 도깨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은 도깨비들이 빨리 도망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개암을 마구 깨물었습니다. 오도독 오도독. 하지만 도깨비들은 도망가지 않고 들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라, 내 놈이로구나. 지난번에 우리를 놀라게 한 놈이. 도깨비들은 형을 들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흠씬 패주었습니다. 최고의 공로자. 이상한 병에 걸린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사자의 젖을 마셔야만 낫는 병이었답니다. 문제는 암사자의 젖을 짜려고 했다가는 암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방법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임금님이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던 어떤 젊은이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머리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젊은이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모두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 다음 선심 쓰듯 매일매일 한 마리씩을 어미 사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암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찾아준 것에 감사하며 경계를 풀었습니다. 점점 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암사자의 젖을 조금이지만 짜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임금님이 있는 궁전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 피곤했던 그는 나무 그늘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젊은이가 깊이 잠이 들자 신체의 각 부분이 조용히 제 자랑을 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것은 어림도 없었어. 눈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가 없었더라면 애당초 볼 수가 없어. 그곳까지 갈 수도 없다고. 심장이 기세 좋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다면 대담하게 사자 옆에까지 갈 수가 없었지. 이 말을 듣고 있던 혀가 얼른 나섰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잘났다고 주장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혀를 비난했습니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 그러게, 힘도 없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혀는 그만 입을 다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들 중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겠어. 마침내 젊은이가 가지고 온 암사자의 젖을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짐승의 젖이냐? 그때였습니다. 개의 젖입니다. 젊은이의 입에서 느닷없는 대답이 나왔던 것입니다. 뭐라고? 임금님은 젊은이에게 벌을 주겠다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제야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의 각 부분들은 서둘러서 혀에게 사과했습니다. 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임금님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입니다. 빨리 드시고 병을 고치십시오.